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름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놀라운 국내의 도시전설, 음모론 괴담 월드컵 64강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국내에는 어떤 도시전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괴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게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기괴한 그런 이야기인지도 꼽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진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섭지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국내 도시전설 뭐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석으로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과연 국내에는 어떤 괴담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강 첫 번째입니다. 11월 괴담대 미다리 의찬이 버스 사건 해프닝 사건인데요.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둘 다 완전 처음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키야 도와줘. 자, 나무 위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괴담입니다. 매년 11월에 연예계 방송가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도시전설이자 징크스. 내용은 11월에는 무슨 마가 낀 게 아니냐는 거. 일반적인 사건 사고는 사망, 결별, 범죄 연루 등 거의 한국판 27세 클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27세 클럽이라는 거는 유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27세가 되면은 단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단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총칭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11월만 되면은 뭔가 기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설명 볼게요. 본격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이슈가 된 건 비교적 최근인 2005년부터이지만 이미 연예계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소문이라고 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68년 11월 10일 가수 차중락이 뇌막염으로 사망한 것을 그 시초로 꼽는다고. 차중락이란 분은 처음 듣네요. 1986년 11월 1일 코미디언 서영춘, 1987년 11월에 일어난 유재하의 죽음도 11월 괴담 확산에 불을 지폈다. 유재하 님도 그때 돌아가셨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분이시거든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 괴담이 정설로 정착이라도 되었는지 가십지들마다 11월에만 들어서면 어김없이 관련 기사들을 쏟아낸다. 물론 11월이 특별히 불길한 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낭설일 뿐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우연하게 겹치는 거겠죠. 그리고 혹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 사람이 좀 긴장 같은 걸 좀 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지켜왔던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긴장감? 그런 것들도 풀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좀 겹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30년 살았는데 11월 괴담이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미다리 의찬이 버스 사건은 또 뭘까요? 미다리 의찬이 버스 사건. 이제 미다리는 이때 예전에 있었던 그 순풍산부인과라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시트콤은 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시트콤이 있었거든. 그 중에 순풍산부인과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입니다. 개요. 시트콤 순풍산부인과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00년 봄에 전국의 초중딩 사이에서 떠돌았던 괴소문. 친구의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도시전설의 기본 사이클에 매우 충실했던 전파 루트 탓에 당시 학생들이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이 당시에는요, 그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애기들이 헛소문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좀 어두워졌냐 화면이? 좀 다시 밝게 좀 올릴게요.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어두워졌네. 됐죠? 자, 읽겠습니다.
미다리가 죽었대로 운을 떼는 이 소문의 내용은 되바라진 꼬맹이인 박미달 역을 맡은 김성은과 김의찬 역을 맡은 김성민이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식의 내용이며, 당시 해당 출연 시트콤의 TV 촬영분은 사전 녹화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미다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완전 꼬맹인데 약간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굴고 그런 꼬맹이에요. 근데 그 배우가 실제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미리 찍어놓은 촬영본이라더라 라는 식의 괴담이었나봐요. 사실 이것은 만우절 농담이었지만 만우절 농담치고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무엇보다 너무 진지하게 전파되어서 진짜로 낚여버린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도 만우절 관련 떡밥 사례로는 레전드로 꼽힌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우선 인터넷 같은 것들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처럼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루머가 딱 퍼지면은 소속사가 빠르게 대처한다든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제 사람이 죽었다더라 이런 식의 그런 게 나와도 딱히 해명을 빨리 하지 않았거나 그런 식이면은 아마 그런 소문을 또 타고 쭉 퍼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과거에는 꽤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실 11월 괴담은 그냥 우연일 거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미다리 의찬이 버스 사고 요런 거는 옛날에 이런 비슷한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뜬금없고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두 번째입니다. 냉동 화상 괴담대 블랙 크리스마스. 이것도 처음 듣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냉동 화상, 드라이 아이스를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에 걸리는데 이걸 냉동 화상이라고 하는 루머.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의사들도 헷갈리는 모양. 그냥 화상하고 증세가 똑같을 뿐 이라고 합니다. 이건 괴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들었어 일단 애초에. 그래요. 냉동 화상이라는 말을 좀 쓰나 보네. 다음으로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크리스마스에 전해져 왔던 일종의 도시전설이라고 합니다. 당시 성탄절을 애인 없이 홀로 보내면 앞으로 7년 동안 솔로로 지내게 될 것이고, 함께 보낸 애인과는 10년 동안 같이 지내게 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블랙 크리스마스의 저주라는 솔로들에게 무서운 도시전설이었다. 이거는 솔로분들이 들으면 아주 기괴한 일들이네요.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마다 블랙 크리스마스를 피하자는 명분 아래에 분홍 파티나 치마 파티 등 온갖 국적을 알 수 없는 이색 파티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되면 7년 동안 운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유흥업소에 와서 뭐 돈을 지불하든 뭐 어떻게 뭐 거기서 즉석 만남을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혼자 보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수단으로 펼쳤다는 것 같아요. 둘 다 진짜 처음 들어보는 요상한 괴담들인데 냉동 화상은 그냥 아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블랙 크리스마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세 번째입니다. 봉숭아물 든 손톱 괴담 vs 배식용 건빵 속에는 정력 감퇴제가 괴담입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은 군대에는 이런 관련된 괴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배식 같은 거를 할 때 일부러 정력이 굉장히 감퇴되는 그런 음식들,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배식이 된다는 식의 괴담이에요. 아침마다 두부나 콩나물 같이 콩을 이용한 요리들이 군대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군대는 이제 다 이제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이제 오는 곳이고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여자친구나 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혈기왕성한 걸 좀 억제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식재료나 이런 간식 같은 것들에 정력 감퇴제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류의 괴담이 항상 돌아요. 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것들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정력 감퇴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우연히 겹쳤을 확률은 있지만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뭐 도시 전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봉숭아물 든 손톱 괴담은 처음 듣는데요. 진짜 있네. 이거는 많이 했죠. 요즘엔 사실 근데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매니큐어나 이런 게 잘 없을 때는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 방학 숙제라든지 그런 걸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도시전설이 있군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매니큐어와 화장을 지우라는 주의사항을 듣게 된다. 이는 마취할 때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 동맥혈 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취 같은 걸 할 때 잘 마취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나 화장같이 이렇게 겉에다 뭘 칠하는 거는 좀 지우라는 말을 권고를 한다는 거죠. 저산소증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소견 중에 하나가 손톱이나 발톱 또는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다. 손톱이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거나 봉숭아물이 들어있으면은 의사들이 환자의 손톱이나 발톱의 색깔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발이 이제 색이 좀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피가 안 통하는지를 보는 건데, 봉숭아물이 들어있으면 피가 통하는 것처럼 붉게 보여버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취가 안 된다, 혹은 마취가 되더라도 저산소증이 오는 걸 의사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도시괴담인가 봅니다. 이는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도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를 마치 손톱과 입술에 무언가 칠해져 있으면 마취제의 약효가 발휘되지 않는다고 오해했던 것이 와전돼서 저런 도시전설로 퍼진 듯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1차원적인 도시괴담이란 생각이 들긴 한다. 왜냐면은 그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프로인데 이 저산소증이 오는 거를 손, 발 색깔만 체크해서 알겠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또 도시괴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봉숭아물 손톱괴담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완전 처음 들었고요. 이 정력 감퇴제 괴담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빵 요거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네 번째입니다. 수리팔 이거랑요 낙양성의 복수 괴담인데요. 이 수리팔은 뭐냐면은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거에 이 전문가 같은 분의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꼭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분 인터뷰를 한 건데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이 수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었는데 수리팔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실제로 방영이 됐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MBC 심야 스페셜 방송 사고라고 합니다. 한번 좀 짧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테이프가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이게 실제로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대가 꽤나 심야였다고 했는데 심야에 이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괴담이 또 있고요. 낙양성의 복수 괴담이라는 건 또 처음 듣네. 한번 또 검색해 보겠습니다.
The greatest revenge to bloody master of the kung fu in Chinese castle 이라고 합니다. 1978년에 대만에서 제작된 무협 영화. 하지만 정작 액션씬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 희대의 괴작이다. 무협 영화인데 액션씬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요. 원래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물건으로 세상 영화의 정보는 다 모여있다는 IMDb에도 정보가 없을 정도다. 국내에서는 신해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영화를 소개하면서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작품으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거죠. 낙양성의 복수라는 영화가 있었다. 줄거리: 낙양성의 성주가 암살당하고 성주의 아들은 소림사의 스님에 의해 거두어져 키워지게 된다. 소림사에서 아들을 수련시키던 스님은 아들이 20살이 되는 날에 그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고, 이에 분노한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성주가 된 간신배에게 복수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라는 내용이래요. 흔히 있는 무협지 혹은 신화들의 내용이죠. 사실은 진짜 친부, 친모가 있는데 어떤 복수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 자녀는 누군가에게 의탁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의탁된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사실은 너네 부모님이 있는데 잔인하게 죽었다 이런 식의 뒷 배경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복수를 하러 나선다라는 그런 플롯은 사실 되게 많죠. 그런 무협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괴담이 됐을까? 뒤에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아들은 거지 차림으로 성에 들어가 슬픔이 북받쳐 무릎 꿇고 울던 도중 자신을 거지라 놀리던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정수리를 맞고 즉사하는 걸로 끝난다? 제정신이 아닌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복수를 하러 성으로 떠난 그 아들이 복수는 차마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끝난다는 거잖아. 그래? 이 엄청난 반전으로,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나? 영화는 엄청난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며 일가 친척 모두를 비디오 대여점으로 내몰았다는 전설이 있다.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들 떠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작품을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전설 내지는 카더라 통신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상황이다. 워낙 괴상한 영화인지라 DVD는 물론 비디오로도 출시되지 않았다. 덕분에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에서 소개된 이후 한동안 비디오 대여점 업주들은 낙양성의 복수 없습니다 라는 종이를 문에 붙였다. 에? 윗 내용은 전부 다 페이크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영화다. 구하기가 힘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진짜 없는 영화였다는 뜻이네요. 시대가 발달하고 대부분의 무협 영화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된 현대, 대만, 홍콩, 한국 등 어느 자료를 뒤져봐도 없다. 한국도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무협 영화를 많이 찍었다. 무명 시절의 성룡도 한국에서 스턴트맨 겸 배우로 많이 일했고, 한국과 홍콩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도 상당히 많다. 아무리 당시에 홍콩과 대만에서 B급 무협 영화를 날림으로 마구 찍었다고 해도 비슷한 제목이나 줄거리의 영화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로 없는 거다. 루머의 근원을 파보면 이 영화는 상술한 신해철의 라디오 방송인 고스트네이션에서 2006년경에 사연으로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니까 신해철님께서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 고스트네이션이라는 그 프로에서 이 낙양성의 복수라는 게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스토리에 감복한 신해철이 비디오를 택배로 보내주면은 넥스트 앨범을 보내주겠다라는 포상을 걸었고, 여기에 호응한 청취자들에게 전국의 비디오방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런 비디오를 구한 사람은 없었다. 아마 그 고스트네이션이라는 방송에서 영화를 추천받거나 그런 거였겠죠. 시청자들이 재밌게 본 영화 이런 것들을 방송국으로 직접 이제 혹시 신해철님 이런 영화 보셨나요?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는 그런 프로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영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영화가 진짜라면 미친 영화네. 비디오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얘기가 전국으로 퍼진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없는 영화인데 지어낸 영화라든지 뭐 그런 식이었겠죠. 라디오는 워낙 팩트체크가 어려운 매체다 보니까. 그래서 없는 영화를 전국 청취자들이 뒤지게 됐다는 뜻이었네요. 다만 서울 강남구 모 컴퓨터 학원 강사가 당시 기준 8년째 우려먹던 개그 레퍼토리가 이것과 똑같다는 제보를 통해서 사건의 윤곽이 대강이나마 드러나게 되고 낙양성의 복수 비디오 수색이 종료된다. 즉 빨간 탁구공의 비밀과 비슷한 유머였던 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되게 무의미한 것에 대한 루머였네. 근데 이런 게 있을 법도 한 게 지금처럼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불법 비디오라든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디오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게 충분히 있을 법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소문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소문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더욱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리팔이랑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사실 수리팔은 그냥 뭐 방송 사고인가 보다 싶어요. 근데 낙양성의 복수괴담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5번째입니다. 순살치킨은 약품으로 닭뼈를 녹여서 만든다 vs 원을 잘 그리면 괴담입니다. 둘 다 처음 듣는데요. 야, 오늘 듣는 괴담들은 다 처음 듣는 괴담들이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진짜 있네요. 한간에는 순살치킨은 닭고기를 약품에 넣어서 뼈만 녹여서 만든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 한때 포항공대의 어떤 학생들이 순살치킨 제조 과정이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널리 퍼진 모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살치킨은 수입이라서 보존용 약을 치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살치킨을 만들 때 뼈가 먹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순살치킨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가 있는 치킨인데 거기다가 약품을 처리하면은 뼈가 사르르 녹으면서 살만 남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초등학생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들을 꽤나 많이 믿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때는 그런 말들 되게 많았어. 그 약간 저렴한 저가 햄버거 패티, 그러니까 매점 햄버거 이런 거에는 뭐 닭 머리를 갈아가지고 뭐 그런 고기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이상한 괴담들도 되게 많았고요. 원을 잘 그리면 변태라는 도시 전설이네요. 네, 왜냐면은 나무위키를 검색해도 나오는 항목이 없어요. 나는 근데 처음 들었는데 살면서 원을 잘 그리면 변태래 라는 말을 지금 살면서 처음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좀 와닿지 않는 도시괴담이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순살치킨은 약품으로 닭뼈를 녹여서 만든다 이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쪽이 좀 더 그나마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었겠다 싶어요. 다음으로 64강 6번째입니다. 닭피 문신 괴담입니다. 그리고 선인장 전파 흡수 괴담. 닭피 문신 이건 뭐야? 좀 징그럽다. 검색해볼까요? 있네요. 타투계에서는 레전드급의 도시전설이다.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운동을 하거나 음주 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등 체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의 문신이다. 괴담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풀기 위해 홀로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곳에 한 여자가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말을 걸 기회를 노리며 술을 홀짝거리면서 흘깃흘깃 쳐다봤는데 어느샌가 그녀의 입술끝 언저리에 장미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취했나 싶어가지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역시 장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의 입가에 장미는 점점 그 모양새가 뚜렷해지며 가지를 치고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녀는 입술 한쪽 끝으로 장미를 물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입가에 닭피로 장미 문신을 새겨놨다는 사실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 술을 먹거나 뭐 더워지거나 그러면은 문신이 보여진다는 그런 괴담인가 봐요. 처음 들었어. 이런 괴담이 있구나. 현실성. 당연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신이다. 일단 피 자체가 금세 응고되어 버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문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피를 오랫동안 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닭피는 인간의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닭은 여러 가지 감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닭피로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병균을 받아들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사실 닭피는 사람 피처럼 굳으면 갈색이 되고 절대로 붉은색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닭피로 문신을 했다라는 어떤 어감이 주는 어떤 기괴함?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괴담이 또 있었나 보네요. 처음 들었는데 꽤나 있었나 봐요, 이런 괴담이. 그렇구나. 다음으로 선인장 전파 흡수 괴담이 있는데요. 한국 도시전설의 일종, 과거 PC통신 시절부터 널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로 선인장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파를 흡수,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때는 누구나 선인장을 모니터 옆에 자연스럽게 놓아두곤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효과가 없다. 전자기파의 직진성으로 인해서 모니터 옆이나 위에 선인장을 덩그러니 놔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애초에 차폐를 하지도 않고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 모니터 정면에 두면 차폐 효과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자파가 실제로 나오는 곳에 이렇게 가리는 형식으로 선인장을 놓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에 놓거나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자기파를 얘가 빨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또 있었구나. 이거랑 비슷하게 뭐 산세베리아인가? 그런 것도 막 TV 옆에 많이 놓지 않았나요? 전자파를 걔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아마 아니겠죠. 설마 자기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뭐가 더 기괴한가? 닭피 문신 괴담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물이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인장 전파 흡수 괴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7번째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대 비둘기 꼬치 괴담인데요. 아, 그래요? 서울대 예비번호 괴담이 있구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전설.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들에서는 최초로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일부 또는 전체에게 예비번호를 순서대로 줘서 최초 합격자가 입학을 포기했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을 추가 합격시켜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성적이 높은 사람이 빠른 예비번호를 받게 되고 인원이 빌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합격하게 된다. 그쵸? 보통 대학교들 혹은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 예비번호를 받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붙은 합격권인 학생이 그냥 안 갈래요? 다른 데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빠지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번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서울대만큼은 추가 합격자가 생기더라도 그 학생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서울대학교 합격자에게 발생한 무시무시한 청부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예비 1번을 받게 된 학생이 자신이 어떻게든 추가 합격이 되고 싶어서 살인 청부업자를 불러서 최초 합격자 한 명을 죽여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비 1번이야. 그러면은 합격한 사람 한 명을 죽이면 내가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인지 예비번호를 알려주게 되면은 그런 식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번호를 주더라도 몇 번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도시괴담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전술된 청부살인 미수사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이며 서울대학교가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서울대가 보통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고 그로 인해 추가 합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번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서울대의 불합격자들은 단지 자신이 예비번호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니 실제로 예비번호를 안 준다는 거네 그러면? 야 그럼 이런 괴담이 있을 법도 하네. 아 되게 아주 뜬금없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붙으면 보통 다 서울대를 가지 다른 데 가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예비번호를 안 줘버리나 봐. 근데 만약에 실제로 공석이 나게 되면은 뭐 가상의 예비 1번이었던 사람한테 뭐 전화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비번호를 실제로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괴담은 있을 법하네요.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비둘기꼬치 괴담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팔려나가는 닭꼬치의 재료가 실은 비둘기라는 도시전설이다. 근데 옛날에는 닭꼬치집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괴담이 또 있었나봐요. 1990년대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누군가가 비둘기를 잡아다가 식재료로 쓴다라는 식의 괴소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처에 널려있는 비둘기를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 살이 붙고 붙어서 마침내 닭으로 오인하게 비둘기의 살만 발라서 꼬치로 판다는 도시전설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19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순살치킨이다. 그 전까지는 순살치킨이 없었구나. 뼈가 있는 것과 비교해도 양은 많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살치킨은 닭을 이용한 요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닭과 비슷한 어떤 조류의 고기를 써서 만드는 걸 텐데 뭐겠어? 닭보다 싸단 말이야? 비둘기가 아닐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둘기 고기에 대한 그런 괴담이 또 있었나 보네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비둘기를 아무리 도처에 비둘기가 있다고 해도 잡기가 어렵잖아. 닭은 키워서 먹을 수가 있지만 비둘기는 잡아서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더 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자연에 살고 있는 비둘기를 잡으면 공짜인데 서울권에는 비둘기가 워낙 많으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 요리하진 않았을까? 라는 식의 어떤 1차원적인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둘기꼬치랑 서울대 예비번호 둘 다 처음 듣는데 서울대 예비번호는 이거 진짜 있을 법해. 아니 확인해 보니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고를게요. 처음 안 사실이기도 하고 재밌네. 이게 좀 더 믿을만하네요. 다음 64강 8번째입니다. 비풍초동 83 괴담. 이런 괴담도 있었구나. 그래. 그리고요 미궁 음악을 반복해 들으면 죽는다 괴담입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검색해 볼까요? 자, 비풍초동 83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고스톱이나 맞고 뭐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패를 뜻하는 그겁니다. 좀 뭐 별칭, 뭐 이명 이런 느낌이죠. 고스톱에서 먹을 패가 없을 때 버리는 패 순서라고 알려진 말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패와 자신이 들고 있는 패가 맞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때 비 12월, 풍 10월, 난초 5월, 오동 11월, 팔공산 8월, 사쿠라 3월 순으로 버리는 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그거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패를 버리는 게, 그러니까 원래 고스톱에서는 짝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짝이 없으면 내가 내 패에 있는 카드를 하나 버리고 덱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버릴 때 이 순서대로 버리는 게 게임을 할 때 이롭다, 본인에게. 그런 식의 괴담이란 뜻이네요. 실제로 맞는 소리인가? 그러나 이 소문은 사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본래 이 말은 600과 삼봉에서 이들 패가 다른 패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이게 고스톱에서도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게 아마 뭐 비슷한 류의 뭐 다른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화투를 가지고 하는 다른 고스톱이 아닌 다른 분야의 게임에서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좀 어떤 뭐 그런 룰?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이었는데 그게 고스톱으로도 온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패를 버리고 새 카드를 뽑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딱히 큰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버리는 거를 어떤 순서로 버려야 더 이득이고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시 괴담 중에 하나다라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몰랐네요. 다음으로는 미궁 음악을 반복해 들으면 죽는다라는 괴담인데요. 이게 아마 되게 유명한 그 음악이죠. 황병기, 맞아, 황병기 국악인 분의 미궁이라는 그건데요. 이게 아마 그 게임 화이트데이에서 삽입곡으로 쓰였을 거예요. 아, 나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병기 국악인께서 이 게임 옛날에 그 손놀이 소프트의 화이트데이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운드 트랙이 전부 국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공포 게임은 보통 외산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국악의 사운드 트랙으로 이루어진 거는 참 찾기 힘든 드문 일인데 좀 기괴해요. 그 사운드 트랙이 되게 막 여자가 웃는 소리가 막 들어가 있고 아마 이제 이 그 판소리 하실 때 보통 그 창 하시는 분께서 좀 더 그렇게 약간 광기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막 웃음 막 이런 걸 넣으신 것 같아 일부러. 근데 그게 워낙 기괴하다 보니까 그 미궁이라는 이 트랙을 10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괴담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 듣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비슷한 괴담들 되게 많았어요. 어떤 무서운 것들, 무서운 음악 같은 거를 몇 번 이상 들으면은 뭐 죽는다. 뭐 팥죽송 뭐 이런 거. 지금 팥죽송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땐 진짜 사회적인 현상이었어. 그 팥죽송을 들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괴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화투 관련된 이것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다고 고스톱을 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 그 수학여행을 가거나 혹은 뭐 장례식장에서는 지금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게 없는 곳에서는 재미 삼아서 고스톱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담이 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미궁 음악을 반복해 들으면 죽는다는 괴담은 너무 유치해서 너무 유치해서 비풍초 똥83 괴담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그리고 왠지 이거대로 하면은 더 좋은 패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9번째입니다. 자이로드로 머리카락 괴담대 식후에 피가 위장으로 몰려서 뇌로 가는 피가 모자라 졸리게 된다? 그러니까 식곤증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에서 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들이 위장으로 몰려. 그러니까 뇌로 가야 될 피도 여기로 좀 쏠리다 보니까 뇌 쪽이 좀 이제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식의 괴담이 아닐까요? 처음 듣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이로드랍의 머리카락 괴담은 이거 저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어요. 이런 괴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뭐 괴담의 레퍼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자이로드롭의 경우에는 갑자기 위에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탑승할 때 의자를 그 이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등에다가 맞댄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긴 사람의 경우에는 쭉 떨어질 때 그 레일에 머리가 딱 끼면은 약간 드드득 하면서 뭐 머리 꺼죽이 벗겨진다 아니면은 머리가 뭐 통째로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괴담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괴담이 되게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괴담인 것 같은데 자이로드로 만든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분들 이런 물리학자 이런 분들인데 설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만들었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괴담 중에 하나인데
밥 먹고 나서 졸린 이유가 위장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이라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자이로드롭 괴담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풍기 사망설 괴담 대 노멀음 괴담인데요. 노멀음은 처음 들어봤네. 선풍기 사망설은 뭐 유명하죠. 이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괴담인데, 지금은 믿는 분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풍기를 안 틀고 자는 일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른분들, 부모님 세대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꼼짝없이 믿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막 더운데도 선풍기를 막 못 틀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산소를 뭐 없앤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선풍기를 튼다고 산소가 없어질 리는 당연히 없고, 혹은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라는 것도 선풍기를 튼다고 해서 저체온증이 걸릴 정도로 시원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그렇게. 그리고 아예 영문명이 있어요. 팬데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있는 이상한 괴담이다 보니까 팬데스라는 게 있다. 한국에서만 있는 이상한 괴담이죠. 어디서 이게 온 걸까? 선풍기 사망설 한번 볼까요? 선풍기 괴담은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전설이다. 사실 선풍기는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널리 보급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선풍기를 켜놓은 채 자면 죽는다라는 속설이 대중 사이에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야, 이거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거였어? 자경 어머니는 선풍기를 싫어하는 까닭에 안방에는 선풍기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하는 말을 듣고부터는 밤이면 어느 방에 선풍기가 돌고 있나 하고 돌아다니는 어수룩한 늙은이다. 이러한 괴담이 퍼지게 된 원인은 선풍기 바람을 정면에서 쐬었을 때 강한 맞바람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지는 느낌, 또 청소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선풍기 날개에 묻은 먼지 등이 호흡기에 들어가 감기, 비염, 천식 등이 생긴 기억 등 선풍기의 특징이 여러 사람의 뇌리에서 조합되고 부풀려져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다. 또한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윤택하지 않던 시절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퍼진 것에는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자가복제를 삼은 기자들의 잘못도 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풍기 지금은 굉장히 뭐 1차원적이고 별게 아닌 그런 굉장히 단순한 기계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이럴 때에는 보급 자체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 신문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어떤 건강상의 해로움을 주진 않을까? 혹시나?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괴담처럼 괴기한 소문 같은 게 돌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팩트체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됐을 시절이니까 어느 집에 누군가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다가 죽었다더라 그런 식의 소문이 많이 돌았을 거고, 그런 소문을 당연히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테니까 아주 유래가 깊은 도시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써있는 것처럼 밤새 동안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서 좋은 건 맞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위협 아닌 위협을 해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노멀음 괴담은 아예 처음 듣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노멀 플러스 음입니다. 노멀음. 소리 음자를 쓰는 거고요. mp3 플레이어 등에서 기종별로 모든 설정을 끄거나 설정값을 0으로 세팅했을 때의 음색을 말한다. 종종 플라시보 효과나 기기의 디자인 같은 요소와 연계돼서 어떤 회사는 답답하고 어떤 회사는 청명하다는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특정 업체의 사주를 받은 작전 세력이 티 안 나게 숨어들어서 경쟁 업체에 모략을 가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는 카더라 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든 설정 값을 0으로 맞춰놨을 때도 어떤 소리, 음색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런 음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는 이런 음색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파일은 같고 오디오 파일은 같고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그 기기도 같다면 사실은 이 음색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어폰 종류에 따라서 오디오 드라이버는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장 때문에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걸로 생긴 그런 괴담이네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줄여서 말을 하자면은 음색이라는 건 사실 스피커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음향 기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고 스피커에 따라서 이퀄라이저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과연 노멀음이라는 게 회사마다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괴담이 있었나 봐. 처음 들었고요. 알고 싶지 않고요. 굉장한 테크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몰랐을 것 같고 저도 꽤나 테크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노멀음 괴담은 처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풍기 사망설 괴담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64강 11번째입니다.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 괴담 대 귀신 헬리콥터 괴담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러시아의 교수가 정신병자가 그렸다며 소개한 그림 사연과 더불어 일종의 퀴즈 형식이 올라와서 2006년 당시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매우 심각하고 희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서 환영에 시달리고 있다. 또 그는 어떠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나의 정신의학과 교수는 강의 도중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안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정신병을 확연히 나타내는 자취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교수는 그 자취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며 학생들이 그 답을 맞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교수가 제공한 유일한 힌트는 이러했다. 세밀한 부분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그림 전체를 보아라. 그가 가진 공포증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답을 알아낸 것이다. 이 그림 안의 시간,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자문해보라. 그림 안에 자질구레한 개체들이 없다고 했을 때 그림 안의 장소는 어떨지 생각해보라. 교수는 자신이 강단에 섰던 15해 동안 단 한 명의 학생만이 답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뭔가 약간 좀 심플하지 않고 되게 뭔가 요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연같이 이게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인데 뭘 과연 무서워하는 정신병자가 그린 그림일까? 이런 식으로 교수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퀴즈를 냈는데 아직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교수도 15년 동안 그 문제의 답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담이 퍼졌대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괴담인데 근데 그 당시엔 이런 게 되게 많았다니까. 몇 번 보면 죽는 그림, 몇 번 들으면 죽는 음악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있었나 보네. 2006년 11월 30일 러시아 블로그에 올라온 이 자료는 어느 한 영어권 사용자들에 의해 번역됨과 동시에 몇몇 웹사이트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또 동시에 불길하고 음습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지난 사흘 일체 답을 발설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물음에 간간히 답하며 조금씩 더 힌트를 내어놓았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추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수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답 중에서 가장 근접한 추리는 광장 공포증, Fear of Open Space,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힌트를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만약에 이 그림 안에 있다 하면은 무엇이 들리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두려워하는,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 어떤 정신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면은 요소가 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을 그리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소를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눈도 그리고 뭐 루돌프 같은 것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뭐 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도무지 정답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3년이 지난 2009년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 질문을 냈던 정신의학 교수의 대답. 내용: 이것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1995년부터 2006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사용되었던 질문이다. 사용된 그림은 정신질환자의 그림은 맞지만 특정한 공포증을 가지고 앓고 있는 환자는 아니다. 같은 질문과 같은 힌트로 각각이 느끼는 흥미와 서로 다른 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답이 없는 질문이다. 환자의 그림 속의 공포증의 정체를 알아내라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림을 그린 환자가 가진 공포증을 알아내라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자가 그린 그림은 맞는데 실제로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정신질환자가 그린 그림인데 과연 뭘 무서워하는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저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창의성을 좀 깨우고 열띤 토론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소도구 같은 느낌의 그림 자료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게 맞는지도 모르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어.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글들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의학 교수가 썼다고 하는 이 해설도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12살짜리 꼬마애가 쓴 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를 알아낸 사람도 많았지만 문제의 설명에 들어간 15년 동안 한 명만 맞췄다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다. 공포증의 종류는 약 400여 가지이다. 많으면서도 한정된 이런 공포증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다. 답이 없는 질문의 답은 400가지인 셈이다. 결말, 즉 애초에 정답 따위는 없는 문제였다. 한마디로 세계국급 낚시.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낸 게 아닐 확률이 난 높다고 봐. 옛날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여튼간에 그렇고요.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 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유명한 괴담이긴 하죠.